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손예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보안팀에서 적정성 평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처리 적정성 평가인데요. 여기 계신 기관들에서도 아마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때 환자 정보를 활용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감염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감염 처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이 감염 처리 그리고 적정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현황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꼭지인데요. 저희 병원 감염 처리 운영 현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염정보라는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최근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 감염 처리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전산 시스템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상에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신청부터 감염 처리, 적정성 평가, 심의까지 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 정보란 무엇인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감염 정보란 개인 정보를 감염 처리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식별자는 일련번호로 대체했고요. 나이는 10대 단위로 범주화해서 36세가 30대가 되었습니다. 직업 중에 국회의원과 같이 특이성이 높은 직업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서 감염 처리할 때 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날짜 정보는 추가 감염 처리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정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의료 데이터에서 날짜 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 들어서 날짜 정보도 감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는 진단일자와 수술일자 2개가 있는데요. 이 진단일자를 기준일자로 해서 수술일자는 그 기준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 경과일로 대체하고요. 기준일이었던 진단일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를 1일로 변환해서 식별성을 더 낮추었습니다. 키와 체중도 BMI 수치로 변환했고요. 이렇게 변환해서 감염 처리해서 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가 감염 정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염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바운더리 안에 속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익명정보와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감염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특례 조항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연구에 이 감염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정보 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인데요. 16년도에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활용 가치가 증가합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요. 이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정보 주체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년도 6월에 당시 행정자치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즉 식별 가능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정보 주체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와서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폐지됐고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염정보라는 개념이 법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 개정인데요. 주요 개정 사항 중에 감염정보 관련한 내용 몇 가지를 보시면요. 처음으로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가 명확화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한 3가지 항목 정도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염정보입니다. 이렇게 감염정보가 법률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 범위 확대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같이 특정 범위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용 가능 범위 확대와는 반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또한 확대되는데요. 가명정보 처리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가 규정되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 부과에 대한 내용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법적인 의무와 금지 행위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명정보가 도입이 되고 난 후부터는 하위 법령이 정비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됐습니다. 먼저 법령부터 보시면 20년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그 다음 달에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이 됐고요. 올 하반기인 9월 15일에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사항 중에서 가명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개정이 되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도 발간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최초 발간이 되고 한 2번 정도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정 사항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입니다. 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우선 연구데이터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설치하고 데이터 활용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활용 목적이 법적 목적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가명 처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출한다면 그 보안 관리 계획은 적절한지 이런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위주로 보시면요. 위원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되고요.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경험 풍부한 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그리고 정보 주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반드시 1명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 관련 기록을 회의록으로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정보 가명 처리 기준 명료화인데요. 기존에는 영상정보라는 거를 체내 영상, 체외 영상, 단층 촬영, 3D 정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 식별자나 식별 가능성이 높은 신체 부위는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일단 영상 정보로 단일화했고 그리고 가명 처리 같은 경우도 연구 목적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고 가명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정성은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 현장의 좀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식이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라는 서식이 위원용, 그다음 종합 결과서 2개 추가가 되어서요.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가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가명정보 특례 관련된 사항들 몇 가지 보시면요. 주로 가명정보 파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처리기간 지정인데요. 처리 목적을 고려해서 가명정보 처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가명정보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파기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걸 없애고 대신 가명정보 파기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를 파기하면 그 날부터 3년 이상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반드시 작성하고 또 보관하게 하고 있는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가명정보 처리 목적, 그리고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만약 제3자 제공했다면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이 5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감염정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감염 처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물론 그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고 있고요. 그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절차를 보시면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연구자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위험성 검토 단계입니다. 감염정보 항목별로 식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위험도를 검토해서 항목별 감염 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3단계 감염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4단계는 이 감염 처리된 정보가 충분히 식별 가능성을 낮추었는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시에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감염 처리 단계별 절차도 비슷한 플로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활용 신청 단계인데요. 연구자가 관련 서류들 준비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심의위원회 1차 심의입니다. 이제 실제 감염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한번 하는데요. 이 데이터 활용 목적이 과학적 연구와 같은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아직 감염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은 적절한지,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반출되는 건 아닌지 이걸 먼저 심의하는 1차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감염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연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니스트 브로커가 하고 있고요. 4단계는 저희 정보보안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 처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원내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감염 처리가 되었는지, 혹은 제공받는 기관의 보안 관리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저희가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5단계로 심의위원회에서 반출에 대한 최종 심의가 2차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승인이 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관리,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별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병원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는 총 18명의 위원이 있고요. 위원 구성은 가이드라인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8분의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은 절반이 9명입니다. 저희가 18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심의마다 이 18분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패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패널에는 한 5명에서 7분 정도의 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한 심의마다 하나의 패널,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정도의 위원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심의 전산 시스템의 심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구축을 시작해가지고 지난달 4월에 오픈을 한 시스템이고요. 저희 정보보안팀에서 주도해서 구축했던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 병원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서인 데이터 서비스 팀이라고 있는데요. 데이터 서비스 팀에서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시스템입니다. 뒤에 화면을 보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목적은 감염 처리 기술 지원과 심의 효율화이고요. 저희 병원의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인 심의 신청부터 감염 처리, 그다음에 심의, 최종 심의 결과 통지까지 이 시스템 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기록을 전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후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활용 신청 단계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총 3가지 서류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 심의 신청서, 감염 처리 계획서, 그리고 적정성 검토 신청서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심의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각 항목들, 주요 항목들 보시면요. 처음에 연구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 중에 이 데이터 활용 목적이 법적 요건을 만족하느냐, 과학적 연구를 만족하느냐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대해서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생존자의 정보인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로 치지 않는 사망자 정보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고인의 정보이지만 가족력 같은 정보를 포함해서 가족의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 관한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기간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구를 할 거고 언제 파기할 건지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 기간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특별보호 정보인데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이나 희귀질환 같은 정보를 특별보호 정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재식별이 되면 환자에게 끼칠 피해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놨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연구에 필요한 사유 그리고 보안 관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그 보안 관리 강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가 승인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정보인데요. CT, MRI 같은 영상이라든지 유전체 정보를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처리 계획서인데요. 이 감염처리 계획서는 연구자가 감염처리를 실제 수행하는 어니스트 브로커한테 어떻게 감염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도 감염처리 되기 전 원본 정보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항목에는 어떠한 감염처리 기법을 써서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감염처리 계획만 작성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명세에 대한 부분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서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 레코드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컬럼 수는 얼마인지, 이 증례수가 우리 병원의 전체 모수 대비 몇 %인지 이런 부분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세 번째는 적정성 검토 신청서입니다. 제공받는 기관의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감염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건지, 예를 들어서 암호화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넣어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제공 방법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접근 가능자 명단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외부 인력 모두의 명단을 받아서요. 저희가 나중에 사후 관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보안각서, DTA 등이 있습니다. 보안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접근 가능 인력 모두에게 빠지지 않고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데이터 이전 계약서라든지 만약 제공받는 기관에 내부 관리 계획이 있다면 내부 관리 계획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 신청이 끝나면 감염 처리가 되기 전에 1차 심의가 있고요. 이 1차 심의에서는 위험도를 측정하고 감염 처리 수준을 권고합니다. 1차 평가 항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활용 목적은 감염정보 활용 목적이 과학적 연구 같은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적정성은 제공되는 증례수와 반출량이 너무 합당한 수준인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민감도는 감염 처리 계획이 적절한지, 그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동의가 원칙인 정보, 희귀질환,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이건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특이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 1차 심의 의견으로 감염처리 기법이나 수준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권고사항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연구자가 계획했던 감염처리 계획에 따라서 어니스트 브로커가 감염처리를 실제 수행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감염처리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삭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거고요. 부분 삭제는 일부분만 삭제. 예를 들어서 연월일 날짜 정보가 있는데 연월일 중에서 일자를 날리겠다 이런 부분 삭제를 쓰고요. 행항목 삭제는 특정 케이스가 너무 특이한 케이스여서 이 증례는 아예 날려야 한다라면 행항목 삭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통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익명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중앙값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밖에 라운딩, 나이를 반올림 한다든지 하면 라운딩이 사용이 될 거고요. 나이를 5단위, 10단위로 범주화한다면 범주화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암호화 기법도 있고요. 무작위화 중에서는 자분 추가와 순서 보존 자분 추가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날짜 정보 같은 경우에 일자 정보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의 이내에 노이즈를 줘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잡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드 추가나 자유입력 정보 감형 처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보시는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감형 처리 기술들입니다. 그 개인 계보 위에 가이드라인에 다 제시되어 있는 감형 처리 기술들이고요. 좀 파랑 색깔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의료 데이터 특성 고려해서 이 솔루션에 추가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 필드 추가입니다. 특정 항목값의 범위에 따라서 새로운 필드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2m가 넘으면 키 특이군이라는 필드를 추가로 생성해서 Y를 찍는 기술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래 이런 수치, 검사 결과 수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식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순서 보존 잡음 추가는 랜덤하게 잡음을 추가할 때 기존 컬럼의 순서를 보존해서 잡음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일자, 진단일자, 수술일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요. 1일, 2일, 3일 이렇게 있는데 랜덤하게 잡음을 추가했더니 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검사일자가 진단일자보다 나중이 됐고 검사일자는 수술일자와 동일해졌고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 보존 잡음 추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범주화는 사용자 정의에 따라 범주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0세에서 5세를 1번 범주로 구분했는데 다음은 6세에서 10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6세에서 15세를 2번 범주로 하겠다. 이렇게 사용자 마음대로 범주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입력 정보 감형 처리인데요. 이 프리텍스트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한 항목인데요. 의료 데이터에 이런 프리텍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감형 정보라 개인 정보라도 감형 처리하자라는 의미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형 개인 정보 검출 및 감형 처리는 주민등록번호나 환자 등록번호와 같이 어떤 정보 생성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감형 처리를 하고요. 비정형 개인정보 같은 이름, 병명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 DB 그리고 질병명 DB와 연계해서 검출하고 감형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보호조치 정보는 정신질환 DB나 희귀질환 DB랑 연계해서 그 정신질환, 희귀질환 등을 삭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형 처리가 끝나면 이 감형 처리가 된 데이터 그리고 연구자가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 정보보안팀에서 감형 처리 적정성과 보안 관리 계획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거나 추가 감형 처리를 요청하거나 보안 수준을 보완하라고 다시 처음 단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차 최종 심의인데요. 총 5가지 항목인데 위에 3가지 항목은 1차 평가랑 동일하고요. 밑에 2개가 있는데 감형 처리가 실제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출 방법과 데이터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안전한지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5가지 항목은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기와 관련해서도 언제 파기했고 무슨 알고리즘 썼는지 기록하고 있고 그 증적에 대해서도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구축한 전산 시스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처음 전산 시스템을 접속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제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전산 시스템은 저희 병원의 이 6단계 절차를 모두 담고 있고요.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형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구자가 하지 않고 어니스트 브로커가 한다는 점, 그리고 엑셀 같은 거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사후 관리 부분은 감형 정보 처리 관련 기록이라든지 파기 관련 기록을 전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절차는 이 시스템에 처음 로그인해서 초기 1회만 신청하면 된다는 점이랑 필요 서류를 문서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산상에 입력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 편의성을 좀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적 측면인데요. 심의위원이 시스템 안에서만 심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저희가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렸기 때문에 물론 파기 관련 확인은 받고 있지만 이런 파기의 위험이 존재하긴 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부터는 심의위원들, 특히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VDI 개별 계정을 발급해서요. VDI를 통해서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뷰 형태로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적 측면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시스템 보여드리면요. 먼저 연구자가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심의 신청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서들을 이렇게 화면상에 입력하거나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도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니스트 브로커가 가명 처리를 하는데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이제 각 항목들이 뜨는데 이 항목 중에 어떤 건 가명 처리하고 어떤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상 선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 측정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험도 측정 로직을 하나 개발을 해서요. 데이터 활용 방식, 처리 환경, 데이터 자체 이렇게 항목들로 나눠서 위험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 수준 정의인데요. 각 항목별로 어떤 가명 처리 기술을 쓰겠다라고 그 가명 처리 수준을 정해주면요. 그대로 시스템이 가명 처리를 해주고요. 원본은 어땠는데 가명 처리 후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 정보보안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이 적정성 검토에 도움이 되도록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화 수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각 칼럼별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유일값 건수 그리고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특이정보 식별도 비슷하게 그 각 데이터의 빈도를 보여줘서 너무 적은 빈도수가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K익명성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분석 결과와 그리고 데이터, 입력했던 서류들 토대로 저희가 적정성 종합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승인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추출해 줍니다. 최종 이렇게 심의는 여기 제가 장표에 안 넣었는데 심의도 동일하게 이 솔루션 상에서 이루어지고요. 심의에서 승인이 나면 최종 연구자는 데이터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법에서 필수적으로 기록하라고 했던 5가지를 한 번 더 입력해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 제공이 되면 이용하다가 이제 파기할 때는 또 다시 들어와서 파기 관련 증적을 업로드하는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플로우가 어떻게 전산 시스템 내에서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가명 처리 솔루션, 이 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고민하고 또 고려했던 사항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가명정보 활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 솔루션에 담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활용하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부분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위 가이드라인은 적정성 평가를 가명 처리 끝나고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심의위원회를 두고 가명 처리 전후에 총 2번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전산 시스템상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도 측정과 적정성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심의 시스템, 심의 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위험도 측정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량화된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의료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용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역량이 1, 2, 3점 중에 몇 점인지 그리고 그쪽 기관에서 보안 사고가 1년에 몇 번 이하 났으면 5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정성 평가는 빈도수라든지 K값, L값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K값은 익명성 평가 기준일 뿐더러 빈도수로 평가하게 되면 저희 의료 데이터는 빈도수가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대부분 부적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 특성에 맞는 자체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명 처리 기술입니다. 이 솔루션들이 삭제나 암호화, 무작위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기술들은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의료 데이터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나 시간 정보 혹은 프리텍스트 등에 대해서 이 정보들의 식별성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3가지 항목들은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이미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감염 처리 솔루션 혹은 심의 시스템을 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구축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삼성서울병원 감염 처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